저는 지금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에서 지금 학과장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성심리연구소 또 한국노인상담센터 이렇게 센터장 맡고 있는데요. 지하철 타시면 뭐 1호선, 2호선, 3호선 쭉 있는데 그중에 달리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등이 제일 길어요. 6년이에요. 안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아이들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제대로 말이나 하겠나 저게 소변이나 가리겠나 싶은 애들이 들어갔는데 6학년 나올 때는 수염이 막 나 있습니다. 애들이 막 겨털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경험하고 각 연령대마다 아이들이 발달이 촉진이 되면서 실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은 완전히 다른 몸이고 다른 인류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때 부모들이 같은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훈육의 기준과 훈육의 과정을 겪는 건 당연히 맞는 겁니다. 또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무조건 저학년에게 맞게, 고학년이라고 고학년에게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가지고 그 특성이 아이가 조금 더 발달이 좀 빠르게 일어났다 싶을 때는 그 빠른 발달에 따른 특성을 가져다 쓰면 되는 거고요. 내 아이는 약간 늦되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때는 내 아이가 조금 큰 아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 발달 단계에 필요한 여러 단계들을 가져다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생을 일단 길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본다 생각해 본다면 그 가운데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여야 되겠는가?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일단 무념무상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밥 먹으면 행복하고 다만 그 와중에 아이들이 경험하는 게 있죠. 과거보다 굉장히 바빠졌어요.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보다 학원도 다녀야 되고 아이들 또래 관계도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더군다나 선생님이 실제 가지고 있는 이런 힘이라는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에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어떤 아이들은 이런 사회화 과정에 잘 적응을 하고 또 실질적인 사회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어려움을 안 느끼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이 적응이 어렵고 실제 초등학교 1, 2학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이고 이때 당시 아이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양상들도 굉장히 극박하게 나타나는 걸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입학 시기를 시작해서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고 또 녹록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훈육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는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적응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먼저 좀 평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아이가 막상 보다 거대한 집단에 들어가서 적응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들어가서 학교에 대해서 혹은 동급생과의 또래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나 적응이 조금 어렵다 할 때는 집안에서의 이 훈육이 너무 강력한 경우 아이는 이중고를 겪게 되겠죠. 학교에서도 적응이 어렵고 그럼 당연히 선생님도 여러 가지 찌푸리는 일이 있고 또래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저학년도 따가 있거든요. 그런 왕따 경험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나는 바본가 봐. 나는 뭐 시험을 봐도 20점밖에 못 맞아. 스스로가 첫 번째 사회생활에서 한 좌절에 견뎌내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에 부모의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이야기가 함께 진행이 된다면 이 아이는 어디 가서도 머리를 기대고 그 마음의 안식을 얻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의 적응이 순조로운지를 보고 만약에 이 아이 적응이 순조롭지 않다면 부모의 훈육은 다소 완화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또 아이의 적응이 원만하다면 사실은 이렇게 원만하게 적응하는 친구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전혀 없던 말썽을 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 밖으로 가고 실제 학교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오지랖을 펼치면서 부모가 아무리 찾아도 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면서 부모 속을 태우는 또 선생님 속도 태우는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혼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이 시기, 특별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기준을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혹은 뭐 몇 시까지는 들어오는 거야 혹은 뭐 언제까지는 이걸 하는 거야 들어왔으면 이걸 하는 거야 라는 건 분명한 규칙을 갖도록 하고요. 이 규칙을 아이들이 있다면 대부분 한글을 당연히 다 떼기 때문에 적어놓고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규칙이 잘 이루어지는지 살펴본 다음에 저학년 시기에는 이 훈육보다 사실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1만큼 잘했을 땐 1을 칭찬해 주셔야 되고 5만큼 잘했다 싶을 땐 5를 칭찬해 주셔야 돼. 그래야 얘가
요만큼 나가고 또 요만큼 나가고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실제 적응을 위해서 훈육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단타 방식의 칭찬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 초등학교 전반을 거쳐서 부모들의 역할을 우리가 격려자라고 불러요. 이 격려자는 실제 우리가 부모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동일한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0에서 1세일 때는 보육자로, 1에서 3세일 때는 양육자로, 또 3에서 7세일 때는 훈육자로,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 시기에는 격려자로 살아가는데 이 격려자 역할이 더없이 많이 필요한 때가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훈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다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격려자를 통해 가지고 아이가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도달해보는 그 성취를 단타를 통해서 자주 경험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에서 끊임없이 칭찬을 해줘야 아이의 적응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훈육의 중요성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저학년 때의 방점은 격려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 확연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가 고학년이 됐어요.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의 뇌는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보통 10세 정도 되면 아이들의 뇌가 보상에 반응하는 뇌에서 이제 보상에 잘 반응하지 않는 뇌로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때부터 실제 뭐 엄마가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럼 콧방귀도 안 끼는 애들은 어떻게 다잡아야 되느냐? 때리냐?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요. 엄마가 딱 때리려고 하면 딱 손을 잡고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딸들도 본척도 안 하고 아이들이 사춘기에 빨리 접어들고 발달이 더 촉진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보통 사춘기 시절에 해야 되는 wait, 기다린다고 하는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기는 실제 처벌에도 반응하지 않고 또 보상에도 반응하지 않는 독특한 뇌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을 하죠. 그럼 아이들은 보통 이 시기에 아빠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나가 이 자식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놀랍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 그렇게 말 안 듣던 애들이 아빠의 이 말은 또 잘 들어요. 가출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아이들은 나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훈육은 뭐였냐면 이 아이에게 겁을 주거나 협박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때리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매가 필요하고요. 협박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협박이 필요할 때고 아이들은 이 협박의 증대와 이 처벌의 증대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한계를 아이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나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애들한테 많이 물어보셔야 되고 특별히 질문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얘네들한테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전능감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 하나. 두 번째,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네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때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너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얘기해. 아버지한테 꼭 얘기해. 엄마가 네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갈게. 아버지가 네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갈게. 이런 얘기들 이때부터 뿌리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때 막 함부로 다니고 이때부터 애들 뭐 여자애들은 화장하기 시작하고요. 남자애들은 PC방에서 밤을 새기 시작하잖아요. 아, 저희만 그런가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모들 마음은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시기에 아이들을 다 잡아가지고 원판치 쓰리강냉이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때 폭력은 아이들에게 진짜 황당한 기억으로 평생을 남기 때문에 절대 폭력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 훈육은 뭐라 해야 되냐, 힘들고 지난한 이제 설득의 과정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하면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토큰 경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성취를 얻으면 뭔가를 해줄게. 이건 저항일 때 통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약간의 처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 그럼 용돈을 깎겠어. 이거 가능하고요. 두 번째, 아이들이 이때는 실제 또 입시부터 시작해서 학원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활동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처벌하는가? 그렇지 않고요. 부모가 이때부터는 훈육의 기준을 약간 완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했어?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너 도둑질을 했어? 넌 철창이야! 경찰서에 가자! 이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나 통하는 거고요. 고학년 애들한테 뭐 너는 죽어야 돼! 아니면 뭐 너 경찰서에 가야 돼! 그럼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그 범위 자체가 워낙에 넓어졌기 때문에 그게 뭐냐. 부모도 훈육의 범위를 조금 넓히기도 하지만 관대함을 더 가져야 돼요. 훈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더 큰 범위에서 끌어안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 필요한 건 이유는 뭐냐? 아이들의 뇌가 더 이상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 철저하게 자극과 반응, 이 상태로 가는 그런 결과의 뇌가 아니에요.
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변화가 심한 것들은 더 큰 싸개로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훈육의 방식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큰 훈육은 끌어안고 감싸안고 기다려주고 내가 너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는 과정. 이게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사춘기를 이미 맛보고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을 위한 부모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들과 딸은 많이 다르죠. 아들은 늦게까지 코를 파고요. 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르게 화장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이가 벌써 어린 시절에도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달이 더 빨라서 말도 빠르고 인지 능력도 벌써 돌 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걷고 뛰고 달리고 미끄럼 타고 헤엄치고 이게 벌써 남자아이들하고는 좀 다르고 또 성장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초등학교 한 10살 정도 곧 3학년 시기를 넘어서 고학년으로 넘어가면 남자아이들의 발달이 조금 더 눈에 보이기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등학교까지는 여자아이들의 발달이 빠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발달이 빠르다는 건 뭐냐면 민감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가도 그냥 무념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밥 주면 행복하고요. 또 밥도 많이 먹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애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민감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딸이라고 민감한 거 아니고 아들이라고 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발달 단계에 따라 조금 더 예민함이 빨리 오는 아이들이 있고 이런 민감성이 좀 뒤늦게 오는 아이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 이런 민감성이 조금 더디게 평생을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보통 청년기까지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보여준 어렸을 때의 그런 성격적 특징은 아이가 초중고를 지날 동안에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딸들은 어떻게 키우고 아들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원래 기준은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중대한 기준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부모의 가장 핵심 사항인 일관성, 이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굳이 남녀, 특별히 아들과 딸의 차이를 좀 구분을 한다면 딸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관계적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여성으로 성장하고 점점 딸이 여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 어떻게 같은 성, 곧 엄마와 딸 사이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여성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것인가, 같은 또래 친구들과 어떤 식으로 동질감을 가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딸을 키울 때는 말의 파트너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의 파트너라는 건 뭐냐면 네 얘기를 듣는 것, 내가 그래서 네 얘기를 공감하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그건 역시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나는 이래. 사실은 나도 이런 경험을 했어. 나도 되게 창피한 적도 있었어. 나도 애들한테 사이에서 되게 따두당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결국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경험, 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다른 사회적 관계를 해소하거나 혹은 다른 사회적 관계를 학습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이 부모를 통해서 나는 여러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나 믿을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신뢰감을 꾸준히 갖도록 하는 것, 이게 딸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요. 두 번째,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 아들들이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남자애들이 아무래도 약간 거칠기도 하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모델은 역시 아빠겠죠. 아빠긴 하지만 아빠와 그 아들 사이의 간격은 여전히 넓고, 그리고 세대 차이도 워낙에 나기 때문에 또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성이 남자애들의 민감성을 다 끌어안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 양육자가 만약에 엄마라면 이때 아들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의 새사건건 뭐 속속들이 다 아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얘기를 잘하지 않으니까. 다만 아이들에 대한 관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아이들은 되게 패턴이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갑자기 변수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얘가 심리적인 변화를 확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럴 땐 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남자애들이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관찰이에요. 이 아이가 거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애들은 주로 일관성이 있는데 이 일관성이 변화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너무 경쟁심이 심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와일드해가지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우리가 보통 ADHD 걱정을 남자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AD라고 하면 주의력 결핍이고 HD라고 하면 과잉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여자애들이 주의력 결핍이 많다면 남자애들은 과잉 행동이 많아요. 아무래도 어깨 퍽 치고 뭐 야구하고 축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런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파트 같은 세장과 같은 곳에서 살면서 남자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실 우리가 이 구조가 다 흡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이는 거친 행동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되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의 네트워크, 여자아이들의 네트워크는 실질적인 직접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남자아이들의 관계는 또 하나의 채널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중심으로 가되 이 특성을 약간 크게 보시고 약간 길게 보시는 게 좋아요. 당장 이 아이가 보이는 여러 양태들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를 하게 되면 부모도 못 살고 애도 못 살거든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자아이도 남자아이 같을 수 있고요. 남자아이도 여자아이 같을 수 있는데 아주 섬세한 아이라면 관계적으로 접근하시고 약간 와일드한 친구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일관성 있게 그러나 이 변화가 언제 나타나는지 그 변화의 시점을 보시는 것,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